무식한 가난한 집 딸이라서 우리 집안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도 아이 때문에 참고 있는 거죠. 손님들이 가득한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8 김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찻잔을 든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임신 4개월의 몸으로 서연은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분수를 모르고 살잖아요. 자기 수준도 모르고 높은 곳만 바라보니까 부인들의 웃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싫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내쫓은 며느리가 수천억을 움직이는 재벌 상속녀라는 사실을 말이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봄날 오후의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김서연은 시댁 거실 소파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28배 나이에도 여전히 어색한 이 집의 공기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서연은 지방국립대학교를 졸업한 후 작은 서점에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여성이었습니다. 책 냄새가 배어든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조용한 하루하루를 채워가던 그녀에게 정도현과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었습니다. 30살의 변호사였던 도현은 서점을 자주 찾았고 그런 그의 진중한 모습에 서연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시댁에서의 생활은 서연이 그려왔던 가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미숙은 60살의 나이에도 왕성한 사교활동을 하며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려가는 수완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체면과 격식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서연을 곱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오미숙은 서연을 소개할 때마다 한 번씩 언급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지방대 나왔거든요. 서점에서 일했어요. 그 말 속에는 미묘한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아들의 배우자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참고 견뎠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모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차를 준비하며 부엌과 거실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서연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애초에 도연이가 왜 그런 애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서 못 배운 티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지인들의 웃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물을 끓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서연은 수없이 많은 모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연은 차를 다시 타면서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시계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은시계처럼 보였지만 서연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이 어릴 때부터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가 오면 이 시계가 도움이 될 거란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들어 할아버지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할아버지는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소박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연도 자신이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부모님 역시 공무원으로 평범하게 살아오셨고요. 할아버지는 늘 검소한 옷차림에 낡은 신발을 신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서연에게만은 유독 각별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매주 토요일이면 서연의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특별한 아이란다. 언젠가는 세상이 그걸 알아볼 거야. 그때는 그저 할아버지의 사랑 표현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거실로 차를 가져다 놓으며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차 준비됐어요. 오미숙은 지인들과 대화하던 중이라 서연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놓고 가.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다시 들려오는 소리가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진짜 예의도 없고 말이에요.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인 것 자체가 실수였어요. 아무래도 도연이도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서연은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서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도연을 사랑하고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따라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연도 요즘 들어 서연에게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았거든요. 퇴근 후에도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대화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의 말들이 도연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남겨준 게 이 시계뿐인 것 같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그때 서연은 울면서 대답했었죠. 할아버지, 이 시계면 충분해요. 할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고 계신 듯한 미묘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마치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말씀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오후였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댁에서 열린 부동산 모임이 끝나고 나서도 오미숙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지인들이 돌아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정리하며 시어머니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은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미숙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상당한 불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오미숙은 서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김 여사가 물어보더라고. 우리 며느리가 뭘 하던 사람이냐고.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래도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미숙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 그러니까 김 여사가 계속 캐묻는 거야. 학벌은 어디냐, 직업은 뭐였냐고.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오미숙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박 여사도 끼어들면서 자기 며느리는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하는 거야. 오미숙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하나? 우리 며느리는 지방대 나와서 서점에서 알바했다고 말해야 하나?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미숙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체면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서연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월요일이 되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미숙의 지인들 사이에서 서연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요일 저녁 도연이 퇴근하자마자 오미숙이 그를 불렀습니다. 도연아, 엄마랑 좀 얘기해야겠다.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오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동네 부인들이 다 아는 상황이야. 우리 며느리가 서점 알바 출신이라고. 도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오미숙의 다음 말이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어. 근데 이제 한계야. 동네에서 우리 집안이 뭐가 되겠어? 서연은 접시를 씻던 손을 멈췄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서연이는 착한 애잖아요. 하지만 오미숙은 단호했습니다. 착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제 너도 좀 생각해봐. 내 친구들, 부인들이랑 어떻게 어울려? 서연은 뒤에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남편.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도연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좀 얘기해야겠어. 오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너희끼리 잘 얘기해봐. 거실에 둘만 남게 되자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씀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너를 탓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 말이에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옷차림이나 말투, 그런 것들 말이야. 조금 더 품격 있게 행동해 달라는 뜻이야. 서연은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남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서연은 시댁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해왔습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고 말도 공손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떤 동네인지 알잖아. 여기 사람들 수준에 맞춰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그런데 도연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 약속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침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제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남편의 은근한 압박 사이에서 서연은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손목에 찬 할아버지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며느리 갈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댁에는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오미숙의 부동산 투자 모임 회원들뿐만 아니라 동네 유지 부인들까지 함께 자리했습니다. 서연은 임신 4개월의 몸으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입덧 때문에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서연에게 모든 준비를 맡겼습니다. 거실에서는 화려한 웃음소리와 함께 각자의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미숙이 다른 부인들에게 자신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모인 사람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서연은 차와 과일을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거실을 오갔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부인이 오미숙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분은 어떤 분이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오미숙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말이죠. 오미숙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요? 지금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인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직업은 뭐 하셨고요? 서연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미숙이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습니다. 지방대 나왔고요. 서점에서 일했었어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가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결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말 속에는 미묘한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미숙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 목소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차 준비됐습니다. 부인들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서연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 부인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언제 태어나요? 서연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5개월 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미숙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우리 집안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미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무식한 가난한 집 딸이라서 우리 집안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도 아이 때문에 참고 있는 거죠.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약간의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욕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오미숙이 또 다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분수를 모르고 살잖아요. 자기 수준도 모르고 높은 곳만 바라보니까.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렇게 싫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미숙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서연은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6개월 동안 참고 견뎠지만 더 이상은 어렵겠네요. 내일부터 짐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거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미숙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내 부인이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데. 도연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뭔 소리야? 서연이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미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 나갈 곳이나 있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도연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서연아, 임신 중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살겠다고? 서연은 남편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인들도 하나둘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성격이 급하네요. 임신했으면 더 조심해야 하는데. 오미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앉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부인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나갈 곳이 있을까요? 친정 부모님께는 아직 임신 소식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도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나갈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나가겠어요. 도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갈 곳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고 서연은 그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서연은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햇살이 들어왔지만 서연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예상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토요일 아침에는 늦잠을 자는 편이었는데 말이죠. 서연은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기색을 느꼈습니다. 도연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연은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도연이 침대 끝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피로함 속에는 일종의 결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에 엄마랑 많은 얘기를 했어. 서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도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잖아. 서연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도연이 서류 봉투를 서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각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연은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연이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안도감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신 거군요. 도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말할 일은 아니잖아. 서연이 서류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이혼합의서였습니다. 그것도 이미 도연의 서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어젯밤 시어머니와 상의한 후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각자가 가져온 재산은 각자가 가져가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포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키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서연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을 내쫓을 명분도, 이혼할 이유도, 아이마저 빼앗을 논리도 말이죠. 서연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도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서명해도 되나? 좀 더 생각해보지 그래. 서연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원하시는 결과잖아요. 도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치 이렇게 쉽게 끝날 줄은 몰랐다는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쿨하게 나오지 마. 우리도 나름 좋은 시간들이 있었잖아.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요? 언제 말이에요? 결혼 후에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는데요.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오미숙이 들어왔습니다. 서류에 서명했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했어요. 오미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서로한테 좋은 일이야. 젊은데 다시 시작할 기회도 있고. 서연은 오미숙의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일순간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미숙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알겠지만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내가 키울 여건도 안 되고. 서연의 손이 자연스럽게 배에 올려졌습니다. 아직 4개월밖에 안 된 작은 생명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도연이 서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갈 곳이 있어? 서연이 문고리를 잡으며 뒤돌아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알아서 살아갈 거예요. 오미숙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알아서 살아가기는. 가난한 집 딸이 어디 가서 뭘 할 건데? 서연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도연과 오미숙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시작이야? 서연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인생 말이에요. 서연은 집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깥 공기가 이렇게 맑은 줄 몰랐습니다. 6개월 동안 숨막혔던 생활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시계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추억의 물건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갈 곳이 있을까요? 친정으로 가야 할까요? 하지만 부모님께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임신 소식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유리창에 비춰봤습니다. 6개월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고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단단하고 확고한 의지가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한강을 건너며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니 김비서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비서님. 전화 너머로 정중하면서도 격식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사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 서연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손목의 시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시계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은시계 같았지만 사실은 스위스 최고급 수제 시계였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 단 10개만 제작된 한정판이었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3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생생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단다. 그때 서연은 25이었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던 시기였죠.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또렷한 정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이어받기 전에 꼭 해봐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은 바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에게 3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 사람들의 차별과 무시가 어떤 것인지 몸소 체험해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셨죠. 서연은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모든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청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조차 이 계획을 모르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서연만의 비밀이었거든요. 사실 서연은 국내 굴지의 건설금융 대기업 대원 그룹 창립주 김대원 회장의 외동 손녀였습니다. 대원그룹은 국내 10대 재벌에 속하는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금융, 유통, 정보통신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 종합기업 집단이었죠. 그런데 서연은 3년 동안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방 소도시에서 평범한 청년으로 살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서점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쟁이의 애환과 서민들의 고충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연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할 때도 서연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서점 직원 신분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시댁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모욕과 차별은 서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중한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진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서연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곳은 강남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사실 서연이 3년 동안 몰래 준비해둔 거처였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대원그룹은 전문 경영인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정식으로 후계자 자리에 앉을 때까지의 임시 체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 비서로부터 온 메시지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원그룹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었지만 서연은 일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3개월 후면 3년이 완성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로 인해 계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혼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서연은 창밖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중 몇 개는 대원그룹 소유의 건물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들이었죠.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오피스텔 단지였습니다. 서연은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원래 자신의 세계였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 이사님.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고층인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중하고 믿음직스러운 남성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님. 서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네요. 김 비서가 서연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계획대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 동안의 긴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다니는 태영 법무법인은 요즘 사무실 분위기가 들떠 있었습니다. 대원그룹과의 초대형 법무자문 계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법무법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연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변호사로 선발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인생 최대의 기회였습니다. 성공하면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오늘이 바로 대원그룹과의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었습니다. 태영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주요 파트너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 지위로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올라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도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이혼한 후 생활이 편해지기는 했지만 가끔 공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이혼 후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오미숙은 그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 대원그룹 측 인사들이 도착했습니다. 법무법인 직원들이 분주하게 맞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원그룹 측에서 참석자 명단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지 전무이사급 임원이 참석한다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대원그룹 관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김 부장이라고 소개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몇 명의 직원들이 더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어온 인물은 다름 아닌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의 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린 채였고 얼굴에는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연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그것도 대원그룹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 태영 법무법인 대표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영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김태영입니다. 그때 김 부장이 서연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대원그룹 전무이사 김서연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무이사 김서연이라고 했나요? 자신의 전 부인이 대원그룹의 전무이사라는 것인가요? 서연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으며 태영 법무법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도연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태영 대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두 분이 아시는 사이인가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압니다. 전 남편이거든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연과 서연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미숙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연이 집에 돌아와 사실을 말했을 때 오미숙의 반응은 극도의 당황이었습니다. 뭐라고? 그 애가 대원그룹 전무이사라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오미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무식한 가난한 집 딸이라고 했던 그 애가?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벌 상속녀였던 거죠. 그것도 대원그룹이. 오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원그룹이면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가 아닌가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건설과 금융 분야에서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죠. 오미숙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애한테 했던 말들이? 도연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연이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사실을 말했다면 모든 것이 달랐을 텐데 말이죠. 다음 날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집중할 수 없었고 발표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전문적이고 차분하게 질문들을 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이 도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신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3년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라고 하셨거든요. 도연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서연이 받았던 모든 모욕과 차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어머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계약권은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겠어요.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서연의 성숙함과 동시에 차가운 성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틀 후 태영 법무법인에는 예상치 못한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대원그룹 측에서 계약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영 대표를 비롯한 주요 파트너들이 다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도연도 참석했지만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서연이 다시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김태영 대표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대원그룹은 태영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영 대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저희가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신뢰의 문제죠.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던 분들과는 함께 일하기 어렵겠네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이 자신들의 과거 행동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 말 속에는 차가운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뜻이었죠. 김태영 대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시는 건 아니시죠? 서연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라니요? 이것은 비즈니스 판단입니다. 대원그룹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파트너와 일하고 싶어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영 법무법인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계약이 무산되면서 법무법인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계에서의 신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원그룹 같은 대기업과의 계약이 개인적인 문제로 무산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기업들도 태영 법무법인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법무법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계약 무산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직원들도 도연과 함께 일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오미숙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해고됐어요. 오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법무법인을 알아봐야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업계에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오미숙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동네 부인들 사이에서 서연이 대원그룹 전무이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미숙의 처지가 난처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식한 가난한 집딸이라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재벌 상속녀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동네에서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투자 모임에서도 오미숙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안목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자랑하던 며느리 타박도 이제는 부끄러운 흑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 후 오미숙은 결국 그 모임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연은 대원그룹 내에서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3년 수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서연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차세대 리더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서연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3년 동안 평범한 시민으로 살면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경험한 새로운 형태의 경영자 수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연은 대원그룹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받는 대우와 모욕을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김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이사님, 새로운 복지 정책안이 준비됐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원그룹은 서연이 취임한 후 직원 복지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사내, 계층 간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서연이 지난 3년 동안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지 말이에요.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시계는 이제 단순한 추억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긴 여정을 함께한 동반자이자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과정의 증표였습니다. 서연은 깊은 만족감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시련이 끝났고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할아버지가 바랐던 대로 진정한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대원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정식 회장 취임식 및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단상에 서서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더 이상 6개월 전에 소심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대기업 총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대원그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가요? 서연이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나 출신이 아닌 인격과 노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대원그룹도 그런 철학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말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3년간 평민 체험 이야기는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서연이 잠시 생각한 후 답변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본 사람만이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대원그룹은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연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의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김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언론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큰 호응을 보이고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따라 과거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시댁에서 받았던 모욕들, 무시당했던 순간들이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자신의 기자회견 소식이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기업인의 성공 스토리로 소개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도연과 오미숙의 근황도 짧게 언급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오미숙은 동네에서 완전히 소외된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심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서로를 존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었죠. 다음 주 서연은 대원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학벌이나 배경보다는 인성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선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서연이 지난 3년 동안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누구나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참석한 사람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젊은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에게 서연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시계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시련과 성장을 함께한 동반자였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스승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우연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을 무시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서연은 즉시 그 상황에 개입했습니다. 잠깐요. 무슨 일인가요? 무시당하던 직원이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물어봐야 할 일이죠. 그리고 무시했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이 동등한 존중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직원이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습니다. 주말 서연은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6개월 전 이혼 후 처음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대신 평온함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흘러가는 물처럼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과거의 모욕과 아픔도, 현재의 성공과 위치도 모두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였습니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옳았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시련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